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밤, 퇴근길을 걷던 여성이 갑자기 사라져요. 며칠 후, 그녀는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죠. 근데 현장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범인이 너무 침착하게 모든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4년 동안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 28년 동안 아무도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오늘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미제로 남았던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1980년대 후반 중국 상황부터 얘기해 볼게요. 바이인시라는 곳이 있었어요. 간수성에 있는 작고 조용한 공업 도시였죠. 인구는 한 170만 명 정도 됐고요.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바이인 같은 내륙 소도시는 아직 옛날 방식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아는 사이였고 범죄 같은 건 거의 없었죠. 밤에 문도 안 잠그고 자는 집들이 많았을 정도예요. 근데 1988년 5월 이 평화로운 도시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 첫 피해자는 23살짜리 젊은 여성이었어요. 공장에서 야근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죠. 집이 딱 500m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그녀가 발견됐어요. 상황이 정말 끔찍했대요. 근데 더 이상한 건 현장이 너무 깔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 신발이 가지런하게 벗겨져서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범인이 뭔가 엄청 침착하게 행동한 흔적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 경찰은 그냥 우발적인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용의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단서가 거의 없었어요.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별로 없고. 게다가 1980년대 후반 중국, 특히 지방 도시 경찰의 수사 능력은 솔직히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5번이나 더 일어났어요. 모든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었고 다들 혼자 집에 가던 중이었어요. 범행 시간도 보통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 사이였고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모든 현장에 똑같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런히 놓인 신발, 침착한 범행 흔적,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은 끔찍한 폭력. 이쯤 되니까 경찰도 이거 한 사람이 계속 저지르고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었어요. 도시를 뒤덮은 공포.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죠. 바이인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은 밤에 절대 혼자 안 다녔고 부모들은 딸을 혼자 못 보냈어요. 공장들도 여자 직원들 위해서 단체로 집까지 데려다주는 버스를 운영했을 정도예요. 근데 범인은 계속 활동했어요. 1990년대 초반에 좀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1998년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자주, 더 대담하게. 경찰은 진짜 온갖 용의자를 다 조사했어요. 전과자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수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다 놔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당시 중국 수사 기술이 진짜 한계가 명확했거든요. CCTV는 대도시에만 좀 있었고 DNA 분석 같은 건 아직 보편화도 안 됐어요. 지문 채취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범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흔적을 최소한으로 남겼고 목격자 없는 시간과 장소만 골라서 범행했어요. 그리고 범행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던 거죠. 2002년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 범행이 딱 멈췄어요. 14년 동안 11명의 여성을 희생시킨 범인이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근데 도시의 상처는 그대로 남았죠. 요즘은 범죄 수사에서 첨단 기술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CCTV 보고 DNA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의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근데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국, 특히 내륙 작은 도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바이인 경찰서 수사 장비가 얼마나 빈약했냐면요. 범죄 현장에서 증거 채취할 기본 도구도 부족했대요. 증거를 분석할 실험실도 거의 없었고요. 지문 분석은 할 수 있었는데 전국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혈액형 검사는 가능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죠. DNA 분석 기술은 있긴 했는데 너무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모든 사건에 쓸 수가 없었어요. 수사팀의 노력. 그래도 바이인 경찰들은 포기 안 했어요. 특별수사팀이 전통적인 수사 방법을 총동원했죠. 첫 번째로 사람을 엄청 많이 투입했어요. 수백 명 경찰관들이 도시 전체를 샅샅이 뒤졌어요. 모든 주민들한테 그때 뭐 하셨어요? 알리바이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두 번째는 범죄 프로파일링이었어요. 요즘 같은 체계적인 기법은 아니었지만 범행 패턴을 분석한 거죠. 범인은 아마 20에서 40대 정도의 남자일 거고 바이인 지역을 잘 알고 체력 좋고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일 거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증거물 보존이었어요. 당장 분석은 못해도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쓸모가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모든 증거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피해자 옷, 현장 흙, 섬유 조각, 생물학적 증거물들까지. 이게 나중에 진짜 중요해져요. 근데 수사가 계속 막혔어요. 1990년에 유력한 용의자를 잡았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고 범행 당시 명확한 알리바이도 없었죠. 근데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놔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범이 아니었고요. 1995년에는 어떤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근데 그 자백 내용이 실제 범행이랑 여기저기 안 맞는 거예요. 정신감정 받아보니까 허위 자백이었대요. 그냥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였죠. 1998년 사건이 다시 시작됐을 때 수사팀이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범인이 동네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성인 남자들 혈액형을 조사하려고 했죠. 근데 수만 명 혈액 샘플을 당시 기술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서 중단됐어요. 수사팀 경찰관 몇몇은 이 사건을 평생 숙제로 안고 살았어요. 은퇴한 후에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수사를 계속했대요. 오래된 파일 다시 읽고 목격자들 재방문하고 새 단서 없나 계속 확인하고. 한 은퇴 형사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밤마다 피해자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범인을 못 잡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2002년 마지막 사건 이후 범행이 멈췄을 때 수사팀은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범인이 죽었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갔거나 아니면 범행을 그만두기로 결심했거나. 근데 진실은 달랐어요. 범인은 여전히 바이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평범한 얼굴로 이웃들한테 인사하고 가족이랑 밥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증거물들은 경찰서 증거품 보관소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비밀이 밝혀질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2년 이후로 바이인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더 이상 안 일어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건이 천천히 희미해져 갔죠. 근데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었어요.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었거든요. 엄마를 잃은 아이들, 딸을 잃은 부모들, 자매를 잃은 형제들.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상실의 고통을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냐면 모른다는 거였어요. 범인이 누군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슬픔을 치유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한 피해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딸이 죽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기분이에요. 범인을 모르는 한 딸의 죽음은 완결되지 않았어요. 한편 바이인 시는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중국 경제 성장이 내륙 도시들한테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새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도로 확장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기술도 발전했죠. CCTV가 주요 거리랑 건물에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도 보편화됐고 인터넷이 일상이 됐고 범죄 수사 기술도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 2000년대 중반에 중국 정부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골던 실드 프로젝트라고 불렀는데 전국적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였죠. 범죄자랑 용의자들 DNA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때 바이인 경찰서 오래된 증거품 보관소에 있던 물건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14년 전부터 20년 전까지의 증거물들이요. 2010년대 들어서 DNA 분석 기술이 진짜 엄청나게 정교해졌어요. 미량의 샘플로도 분석이 가능해졌고, 오래되고 손상된 증거물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게 됐죠. 바이인 사건 증거물들은 오래됐는데도 놀랍게 잘 보존돼 있었어요. 당시 수사관들이 미래의 기술을 믿고 조심스럽게 보관한 덕분이었죠. 2014년 간수성 공화국이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은 최우선 목록에 올랐죠. 새로운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증거물들이 다시 나왔어요. 현대 DNA 분석 기술로 여러 범죄 현장에서 동일한 DNA 프로필이 추출됐어요. 경찰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걸 과학적으로 확인한 거죠. 모든 사건이 한 사람 짓이라는 걸요. 이제 남은 건 이 DNA랑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 것뿐이었어요. 2015년 간수성 경찰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DNA 수집 작업을 시작했어요. 바이인시랑 인근 지역 성인 남성들한테 자발적으로 DNA 샘플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난 작업이었어요. 수만 명한테서 샘플 모으고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해야 했거든요. 근데 경찰은 포기 안 했어요. 동시에 과거에 조사했던 모든 용의자들 DNA도 다시 모았어요. 범죄 기록 있는 사람들, 정신질환 이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198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바이인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모인 샘플이 수천 개였어요. 각 샘플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범죄 현장 DNA 프로필이랑 비교했죠. 그리고 2016년 여름 드디어 일치하는 샘플이 발견됐어요. 그 샘플 주인은 가오청룡이라는 52세 남자였어요. 바이인시 인근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죠. 가오청룡은 진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했고 아들 둘 있고 식료품 가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했어요. 범죄 기록도 없었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는 평범한 주민이었죠. 근데 DNA는 거짓말을 안 해요. 범죄 현장 DNA랑 가오청룡 DNA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2016년 8월 26일 가오청룡이 체포됐어요. 28년간의 수사가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가 연행될 때 이웃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대요. 저 사람이? 진짜로? 평범함 뒤에 숨은 괴물. 이게 바로 연쇄살인범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예요. 가오청룡은 1956년에 간수성의 진짜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을 정말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대요. 중국 대약진 운동이랑 문화대혁명 시기를 겪으면서 자랐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똑똑했어요. 혼자 공부해서 글도 읽고 쓸 줄 알게 됐고 기계 다루는 재능도 있었대요. 1980년대 초반에 바이인시 공장에 취직했고요. 1988년 첫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평범한 농촌 여성이었고 곧 첫 아들도 생겼죠. 겉으로 보면 완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평범한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어둠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1988년 5월 32세 가오청룡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어요.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정확한 동기는 모르겠대요. 체포된 후 신문에서도 명확한 이유를 못 댔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그의 대답이었대요.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랑 가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왜 14년 동안 11명의 여성을 살해했는지 완전히 설명이 안 되죠. 가오청룡의 범행 패턴은 정말 놀랍도록 똑같았어요. 항상 혼자 걷는 여성만 노렸고 사람 없는 시간이랑 장소만 골랐어요. 범행 후에는 현장을 정리했고 피해자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기묘한 습관이 있었죠. 이 신발 배치가 심리학적으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래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그의 강박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거, 혹은 자기 범행에 일종의 의식을 부여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고요. 가장 놀라운 건 가오청룡이 범행이랑 일상을 완벽하게 분리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이랑 농담도 하고 회식에도 참여했어요. 집에 오면 아내랑 대화하고 애들이랑 놀아주는 평범한 아빠였죠.
근데 밤이 되면 뭔가 내면의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집을 나가서 거리를 배회하면서 목표물을 찾았고 기회가 오면 주저없이 행동했죠. 범행 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어요. 손 씻고 옷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내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대요. 전혀 몰랐어요.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밤에 가끔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야근한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줄은. 2002년 마지막 범행 후에 가오청룡이 갑자기 멈췄어요. 왜일까요? 체포 후 신문에서 이렇게 설명했대요. 나이 들면서 체력이 떨어졌고 경찰 수사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어요. CCTV도 늘어나고 사람들도 조심하게 됐죠. 위험이 너무 커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들 둘이 성장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됐을 수도 있고 나이 들면서 충동이 약해졌을 수도 있죠. 어쨌든 범행을 멈췄어요. 근데 과거 죄를 고백하거나 자수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평범한 삶을 계속 살다가 나중에 식료품 가게를 차렸죠. 14년 동안 자기 비밀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아내도 애들도 친구들도 전혀 몰랐어요. 마을에서 존경받는 상인이었고 손님들한테 친절한 주인이었죠. 근데 그가 남긴 증거들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결국 그의 과거를 따라잡았죠. 체포의 순간 2016년 8월 26일 아침 가오청룡이 평소처럼 가게 문 열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처음엔 부인했대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DNA 증거를 보여주니까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대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11건의 살인, 그리고 수많은 성폭행. 28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인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긴 한숨을 내쉬었죠. 28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으니까요. 2017년 7월에 가오청룡 재판이 시작됐어요. 전국에서 관심을 엄청 받았고 언론사들이 막 몰려들었죠. 재판정에 선 가오청룡은 무표정했대요. 61세가 된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였죠. 근데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은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전모를 다 보여줬어요. 11건의 살인,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성폭행, DNA 증거, 피해자들 소지품, 그리고 상세한 자백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간 사람의 얼굴을 본 거죠. 한 피해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딸이 죽은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은 평생 고통받았어요. 그가 법의 심판을 받는 걸 보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2018년 3월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사형. 그리고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가오청룡은 판결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항소도 안 하고 그냥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2019년 1월 3일 가오청룡 사형이 집행되었어요.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피해자들을 기억하며 이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피해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1명의 여성. 이 사람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각자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던 개인이었죠.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요. 가장 어린 피해자는 21살이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피해자는 35살이었고요. 다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일부는 엄마였어요. 그들이 떠난 후 어린아이들은 엄마 없이 자라야 했어요. 일부는 딸이었죠. 부모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고요. 바이인 씨는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를 세웠어요. 매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사람들은 꽃을 바치면서 그들을 기억해요. 이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죠. 이 사건은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줘요.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범인은 자유롭게 활동했어요.
당시 수사 기술로는 못 잡았거든요. 근데 증거물을 보존한 수사관들의 선견지명 덕분에 기술이 발전했을 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거죠. DNA 분석 기술은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전 범죄들이 현대 과학으로 해결되고 있죠. 근데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수사관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바이인 사건에서 우리는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결합돼서 정의를 실현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어요. 왜 가오청룡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여러 이론을 내놓지만 확실한 답은 없었어요. 본인도 명확한 이유를 못 댔습니다. 만약 기술이 더 일찍 발전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영원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예방책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죠. 더 나은 치안 시스템, 더 발전된 수사 기술,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돌보는 사회.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은 여러 의미에서 우리한테 교훈을 줘요. 첫째,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 28년이 걸렸지만 결국 범인은 잡혔고 처벌받았어요. 둘째,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 DNA 분석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거예요. 셋째, 인내와 헌신의 가치.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 경찰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넷째,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범함 뒤에 숨은 악의 존재. 가오청룡은 겉보기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우리한테 경계심을 잃지 말라는 경고예요. 바이인의 밤거리는 이제 다시 평화로워요. 여성들은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죠. 근데 도시 기억 속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마음속에 이 사건의 흔적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28년간의 기다림, 11명의 희생,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정의. 이게 바로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의 이야기예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